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YG메카의 김한성입니다. 금일 제가 발표할 내용은 JMP를 이용한 제조 장치 산업에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화학, 제약 이런 이제 장치 산업에서는 많은 센서들을 그 장치에 부착을 합니다. 이런 이제 그 센서들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게더링 하는데 이러한 이제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회사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 그 분량의 감소라든지 가동률의 극대화 이러한 영역을 이 시즌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좀 연구했던 데이터 사이언스의 태동과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산업혁신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그 보시는 분들이 많이 뭐 들으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혁신은 1.0부터 4.0까지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1.0은 일반적으로 이 기계적 동력, 그리고 산업혁신 2.0은 전기동력, 컨베이어, 산업혁신 3.0은 IT 정보, 그리고 산업혁신 4.0은 ICT 기술 융합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본 바를 말씀드리면은 이 각각의 이 산업혁신 단계와 이 데이터가 어떤 환경이 구성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이제 이 방법론들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업혁신 1.0 때는 사실 뭐 이 작동 유무라든지 뭐 양품 분량 개념밖에 없었기 때문에 크게 뭐 데이터들이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신 1.0에서 2.0으로 넘어가면서 이 컨베이어와 분업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많은 생산성이 향상이 되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 분량 또한 많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어떤 Y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 Y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SQC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SQC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됐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TQM이라고 하는 이 방법론으로 또 많이 좀 집대성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이런 TQM을 바탕으로 일본의 그 상품들이 굉장히 큰 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산업혁신 3.0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이 이러한 이제 일본의 이 제품의 그 약진에 상당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에서 뭔가 이제 그 샘플을 추출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의 샘플을 추출하고 이 인자들을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이런 이제 그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샘플을 추출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몰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몰 데이터를 IT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바로 이 식시그마의 시초가 되었던 것들이죠. 20세기가 접어들면서 ICT 기술로 많은 이제 산업에서는 센서들을 부착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현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런 데이터들 빅데이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빅데이터를 뭐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기계학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예측함으로써 기존의 이 그 통계 분석에 뭔가 좀 더 기존의 통계 분석을 좀 더 발전된 적인 형태로 분석하는 것들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분석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러한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예측을 하거나 혹은 머신러닝, 뭐 딥러닝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시스템에 연동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뭐 파이썬이라든지 R이라든지 이런 코딩 언어를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성과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성과에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사내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수율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은 설비 고장을 뭐 감소시킨다든지 이러한 그 영역에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현장의 엔지니어라든지
관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람들이 기존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현장 문제를 개선하는 이런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미국의 이제 가트너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본업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파이썬이라든지 뭐 R이라든지 이런 코딩 용어를 가지고 공부해서 분석하기 상당히 좀 벅찬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은 드래그 앤드 드롭 툴, 즉 저희 이제 JMP 같은 그런 툴들이죠.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패턴들을 연구하고 이 패턴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방법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저희가 관찰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의 데이터 설비라든지 아니면 뭐 유틸리티 아니면 FDC 시스템 같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들이 모아집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SPC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스팟파이어 같은 이런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요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데이터를 추출해서 먼저 결축치라든지 혹은 뭐 이상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핵심적인 인자들, 즉 Y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인풋 인자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데이터가 많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인자들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다 이 분석도 가능하지만 사실 모두 다 분석한다는 건 상당히 좀 벅찬 부분들이기 때문에 Y에 영향을 주는 X 항목들을 뽑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분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Y와 XY 관계를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통계적 분석도 하고 그런 통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어떤 기계적 혹은 뭐 화학적 이런 해당 업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시도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 인풋 인자들의 뭔가 이제 조건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뭐 기존 방법은 DOE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신규 조건을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최초 시스템에 반영해서 재모니터링하는 이런 형태의 패턴들을 실제 현장의 이 분석 전문가들이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제점 감지, 뭐 추출, 그리고 분석, 모델링, 적용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따다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위한 이 문제 해결 방법론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저희가 표준화시켰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현주중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데이터상에 존재하는 결측치라든지 이상치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이 탐색적 분석, 즉 그러니까 그래프 분석이죠. 그래프 분석이나 통계 분석을 통해서 정말 유효한 인자들을 뽑아냅니다. 인자들을 뽑아낸 다음에 이 모델링 또는 메커니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트랜스폼 단계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좀 분할을 합니다. 뒤에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분할하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효한 몇 가지의 이 분석을 시행을 합니다. 때로는 통계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뭔가 이제 기계학습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모델을 선정한 다음에 그 인자들이 뭔가 이제 X 조건을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은 여기 어플라이 단계에 적용해서 최적 조건 그러니까 Y에 영향을 주는 X 인자들이 가장 둔감한 이런 영향성을 주는 영역으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X 인자들을 어느 선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성과 예측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만약 이런 XA 조건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어떤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넘어가는 걸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문제 해결 방법론 전체를 이 JMP에 각각 이 메뉴를 가지고 다 한번 저희가 작성을 해서 실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S사의 이 국내 그리고 이 베트남 공장에 미리 한 2년 전부터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적용해서 이미 수율 개선이라든지 고장 감소라든지 이런 효과를 많이 거두어서 현재 다른 산업에 이 확대 적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금일 제가 발표할 부분은 이 부분을 화학 산업에 적용해 본 사례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공유드릴 그 장치는 어떤 보일러하고 비슷한 장치입니다. 온도를 올려서 뭔가 이제 케미칼을 좀 가공하는 그런 이제 장치들입니다. 장치가 크진 않습니다. Y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인풋, 그러니까 센서들에 의한 인풋 변수가 모두 15개가 있는 사실 크지 않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실제 분석을 해본 결과, 해봤을 때, 이 화학산업도 장치가 큰 것들은 이 탱크 하나에 한 400개에서 한 500개 정도의 센서가 붙어 있는 그런 장치들도 많이 있었는데, 금일 그런 데이터는 사실 뭐 기업 보안 때문에 저희가 뭐 등할 수가 없어서 그런 데이터 말고 좀 간단한 데이터로 저희가 지금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Y1이 있고 Y2가 있습니다. Y1은 이 관리를 10.2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Y2가 10.2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Y1이 죄송합니다. Y2가 Y1이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Y2는 이 트립이라고 하는 신호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이라는 신호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 관련해서 이 Y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그래프로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10.2 이상이 되는 구역들이 현재 정상 상태고, 일부 이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이상 상태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 고장이 이제 발생하기 전에 이 이상으로 빠졌다가 다시 정상이 되기도 하고, 혹은 뭐 이 간단한 장치니까요, 리셋을 하게 되면 정상이 되곤 해서 사실 아직까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일 처음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는 현재 이 정상 상태하고 이상 상태가 어느 정도 포션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비율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이 이상 상태가, 그러니까 이상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하고 약 15에서 20% 정도가 되면은 가장 분석의 감지효율이 높다라고 보통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데이터는 한 1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이제 결축지라든지 혹은 이 어떤 이상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사실 특별한 결정치는 없었는데 X14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데이터 전체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 아예 그 센서 모듈 자체가 고장이 나서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근본은 테스트를 하지 못했고, 추후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결정치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상 상태인 이 데이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그 3시그마, 그러니까 SPC 기준이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기준으로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하는데, 여기는 정상과 이상의 혼재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이상 데이터들이 현재 제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JMP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익스플로 아웃라이어의 제일 처음에 콘타일 레인지 아웃라이어 이 매도를 보게 되면은 디폴트 값을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8.9시그마 정도가 나옵니다. 이 모드를 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이 개비지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 시스템에서 99999 나오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제거하겠다, 이제 그런 옵션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는 뭐 그런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측치와 아웃라이어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 후에 지금 이 데이터는 초당 그러니까 1초에 하나씩 데이터가 모아져서 하루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전부 86,400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데이터가 충분하냐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JMP에 있는 이 DOE의 그 파워 앤 샘플 사이즈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면은 이 디퍼런스 투 디펙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해당 엔지니어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Y 값이 1만 변해도 본인들은 다 감지하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디퍼런스 모드를 1로 놓고
파워 값을, 그러니까 검정력 값을 0.9로 놨을 때 샘플 사이즈는 259개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86,400개는 사실 충분한 데이터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Y2 같은 경우하고 Y1과 Y2를 저희가 이제 둘 다 분석을 할 거냐 관점에서 둘 간의 관계를 이 아노바 분석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로는 여기 있는 그 R스퀘어 값이 한 95% 수준이기 때문에 이 개량형 Y1만 분석하더라도 개수형 Y2를 추가로 더 분석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처리를 마치고 실제 이제 이 데이터를 스크린하기 위한 이 애널라이즈 단계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래프 분석을 이 히스토그램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히스토그램으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X14는 원래 데이터 이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외에는 전부 정상과 그 다음에 불량들이 혼재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 히스토그램이 쌍봉형 데이터 이런 형태들을 많이 띄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 Y1과 그 다음에 각 X인자들의 이 그 산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뭉쳐서 보이는 부분들이 이게 정상 조건에서 운전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가 10.2 이하로 떨어지는 이쪽 부분들이 이제 Y1의 불량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이 상관 분석을 좀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에서 나오는 이런 상관 개수값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X4가 상당히 좀 낮게 나왔고 X4는 p-밸류도 역시 굉장히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인자들 중에 X4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인자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회계 분석을 쭉 실시를 했는데 이쪽 값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p-밸류는 상당히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R스퀘어 값들이 물론 좀 낮은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통계적으로는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회계 분석 결과로는 다 채택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Y 하나하고 X 하나의 관계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요값만 가지고 표준 최소 자승법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걸 돌려본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씩 본 게 아니라 전체 X를 같이 Y하고 놓였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기여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었습니다. p-밸류를 통해서 각각 개별 인자들의 이 유효성을 확인해 보니까는 역시 여기도 큰 문제가 없게 나왔고, 이 스탠다드 베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최소 자승법은 사실 처음엔 보이지 않는데 오른쪽 마우스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다 좀 보일 수 있는 모드가 나옵니다. 이 스탠다드 베타 값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현재 인자들이 각각 Y에 어느 정도 현재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결과로는 X15, 뭐 X11, X10, X13 이런 순으로 현재 이 Y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볼 부분이 이 VIF라고 하는 값입니다. 이 VIF라고 하는 값은 이 분산 팽창 계수라고 해서 이 값이 10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다중 공선성을 의심한다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중 공선성이라고 하는 건 이 X들 인자들끼리 서로 영향을 줘서 그러니까 굉장히 값을 좀 혼돈되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다중 공선성이 의심이 되게 되면은 주로 차원을 축소화하는 방법으로 PCA라든지 뭐 PLS, 라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보통 데이터 분석을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JMP에서 이 기여도를 확인하는 모드는 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스판스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FDR 로그 워스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이 기여도 퍼센트는 아니지만 이 값을 가지고 기여도의 순위들 역시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부트스트랩 포레스트라고 하는 이 머신러닝 방법으로 프리딕터의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를 보게 되면은 기여도와 기여도의 비율이 각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역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최초 좀 전 페이지에 표준 최소 자승법으로 저희가 확인한 스탠다드 베타 값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스크리닝을 위한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때 최초 15개의 인자를 가지고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그래프 분석에서 한 개를 먼저 소거를 하고 그리고 통계 분석을 통해서 X4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로 소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봤던 부분들은 현재 이 데이터는 하루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서 유효하지 않은 인자들이 기존 이 도메인 날리지 그러니까 해당 산업의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경험해 본 바하고 같이 비교를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 X4번이 저희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라고 해서 제거를 했지만 만일 이 엔지니어들이 X4가 과거에도 유효한 적도 많았고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인자도 소거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도메인 날리지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을 여기 같이 집어넣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 단계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X인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개고 현재 스크리닝에서 최종적으로 한 13개 정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3개를 모델링을 분석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이 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교집합 단계들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X인자가 뭐 400개, 500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교집합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또한 너무 많은 인자들이 한마디로 선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 페이지에 이런 이제 스크리닝 방법을 이용해서 이 기여도에 영향을 주는 상위 이제 80% 정도만 선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실제 확인해 보면은 거의 파레토 원리처럼 한 80대 20처럼 굉장히 이제 뭐 한 3, 400개의 X인자가 있다 하더라도 상위 80%만 스크리닝을 해내면은 불과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데이터로 이제 압축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교집합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들을 좀 가이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이제 13개 인자에 대해서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내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셋을 먼저 구분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이 데이터셋을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봤을 때 이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나눕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셋은 시간의 갭을 가지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별개의 데이터로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시 또한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눕니다. 이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랜덤 모델링, 랜덤 추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트레이닝 셋은 저희가 어떤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고 거기 밸리데이션 셋은 그 부분에 대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잘 맞는지를 보시고 최종적으로 테스트 셋은 이 데이터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다른 그 다음에 다음번 시간의 데이터를 뽑아서 보는 본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세 가지 단계의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분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히 이제 기계학습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최초의 이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이 지나치게 이 R스퀘어가 높게 되면은 이후에 밸리데이션 셋이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셋이 상당히 그 R스퀘어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목격을 많이 합니다. 이를 가져서 주로 이제 과적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적합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셋을 현재 구분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 과적합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 이제 86,4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이 각각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위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분석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가장 표준이 되는 이 표준 최소 자승법, 그 다음에 차원을 축소하기 위한 이 PLS 방법과 라소 방법,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인공신경망 분석이죠. 이렇게 4개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봤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델링 함수를 바탕으로 데이터셋을 바꿔서 베리데이션 셋을 봤을 때 얼마큼 이 R스퀘어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자 합니다. 거기서 가장 베스트 모델에 대해서는 추출한 다음에 이 베스트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테스트 셋을 가지고 최종 컨펌하는 이런 단계로 이 부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표준 최소,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셋을 분할합니다. JMP 프로 같은 경우는 Make Validation 이 컬럼이라고 하는 이런 모드가 있어서 실제 트레인 셋과 이 베리데이션 셋을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일반적인 일반 JMP 버전을 갖고 있는 유저들의 경우는 이런 메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이 포뮬라 함수를 통해서 베리데이션 셋과 이 트레인 셋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hide, exclude 이런 아이콘을 이용해서 로우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분석하게 되면은 쉽게 이 데이터셋만 바꿔서 바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유저가 이 데이터셋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트레이닝 데이터와 베리데이션 데이터를 약 7대3으로 구분해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표준 최소 자승법을 가지고 분석을 시행해 봤습니다. 시행해 본 결과로 약 굉장히 높은 값이 나왔죠. 99.7% 값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전자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는 플라즈마라든지 아니면은 광학 이런 이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이제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장치들을 쓰기 때문에 R스퀘어가 좀 이 정도로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한 80% 정도로 나오는데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이 화학 산업은 대부분 이제 안정된 이런 반응기 안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열이라든지 촉매 반응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R스퀘어들이 95% 이상의 굉장히 높은 값들을 대부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장치도 약 99.7% 정도의 높은 이 일치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PLS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이 차원의 축소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이제 다중 공정성이 많이 보여질 때 PCA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이 주성분 분석 방법입니다. 주성분 분석 방법하고 PLS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주성분 분석 방법은 그냥 X를 가지고 X의 포션으로 어느 정도의 주성물을 할 거냐를 채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회귀 분석을 각각 해서 최종적으로 모델링을 만드는 방법인데 PLS는 이 부분들이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성분에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 값이 나오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좋은 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PLS의 방법을 통해서 이번에 모델을 해봤습니다. PLS 방법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약 99.7%, 97.7% 정도 최초 이제 다중 회귀 분석 그러니까 표준 최소 자습법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상당히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분석하는 방법은 이 라쏘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라쏘는 일반 회귀 분석이 이 잔차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지점으로 피팅을 하는데 많아요. 이 라쏘 회귀 방법은 어떤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제 피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효하지 않은 인자에 대해서는 제로 값으로 페널티를 부여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이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역시 라쏘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로 역시 97.7% 정도의 값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많은 이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인공신경망 방법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신경하고 비슷한 구조 이런 시그모이드 같은 이런 이제 함수들을 써서 입력층에서 나오는 일정 신호가 도달하게 되면은 은익청, 출력층으로 그 값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분석을 했을 때 한 99.7% 정도 이 정도의 일치도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인셋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요. 인공신경망이 가장 좀 높게 나왔고 그 후에 이제 표준 최소 자승법
PLS, 라소 이런 식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는 게 아니라 JMP에서는 아주 좋은 부분들이 이 로우 스테이트만 바꿔서 바로 이 베리데이션 셋으로 치환하게 되면은 거기서 바로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바꿔서 컨펌해 본 결과로는 이 인공신경망은 거의 값 그대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상태에서 이제 과적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가장 적합한 모델로 여기는 인공신경망을 저희가 채택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차선책인 이런 표준 최소 자습법도 사실 추천을 해볼 만한데, 저희가 좀 이런 그 뒤에 활용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단순 예측이라든지 이런 용도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인공신경망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인공신경망은 사실 대표적인 이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모델링 함수를 뭐 예를 들어 엑셀로 옮긴다든지 시스템으로 옮긴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좀 이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파이썬 같은 이제 코딩 함수를 이용하는 게 바로 이런 이제 블랙박스 모델들의 이런 이제 그 모델링 함수를 옮기기 힘드니까 그 함수를 바로 시스템에 연동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측을 할 경우에는 인공신경망을 권해드리지만 예를 들어 X인자를 다시 재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 인공신경망이 사실 그렇게 썩 적합한 툴은 아니라고 저희 판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표준최소 자습법 같은 경우는 똑같은 데이터셋에다가 적용했을 때 항상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X인자를 변경시킬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 표준최소 자습법을 쓰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분석했던 Y의 실제 값과 예측 값을 기술 통계량으로 분석해 봤을 때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음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하고 피팅했을 때도 역시 거의 뭐 동일한 값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초 이제 산점도죠. 그러니까 Y1, 그러니까 실질적인 Y와 X인자들 밑에 있는 그래프들은 이 예측된 Y하고의 X 그래프들입니다. 거의 뭐 동일한 형태들입니다. 다만 이렇게 1초당 한 번씩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변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만 일부 표현이 안 됐을 뿐이고, 큰 이제 어떤 흐름들은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델링하고 이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설비를 이제 제가 재확인해서 X15부터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해해서. 그랬더니만 이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X15에서 이 접촉 불량에 의한 어떤 이런 산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 불량이다 보니까 불량으로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오고 이 부분들이 항상 일정하게 불량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엔지니어들이 발견하기 어려웠고, 이번 이 조치를 통해서 가장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X15번에서 이 문제를 바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자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흔히 이 이프린자들을 많이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산업들은 실제 이 어떤 장치에서의 가공 레시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조정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화학산업과 같은 경우는 X인자를 조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하나 만드는 거하고 동일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이 과정에서는 X인자에 대해서 추가로 뭐 관리 범위를 정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이러한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JMP의 이런 프로파일러 옵션을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컨펌을 위해서 시간적 텀을 두고 이제 데이터가 정상이 된 후에 이 정상 데이터 250개를 추출해서 이 파이널 컨펌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서 비교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 Y와 그 다음에 예측된 Y와 일치도를 확인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86% 정도의 R스퀘어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혹시 아까 과적합이 일어나지 않느냐를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최초 값을 보게 되면은 최초 Y 값은 범위가 거의 0부터 22에
다 도달하는 한 20 정도의 갭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 반면에 정상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15에서 17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좁은 수준의 어떤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86%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일치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과적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y 값과 예측된 y 값을 각각 이 대시보드 기능을 통해서 이 JMP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해볼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화학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열에 의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식은 후에 점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pH 값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성들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 짧으면 한 2~3시간, 과정이 긴 경우는 10시간이 넘어가는 이런 이제 시간적 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조기에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측값을 바탕으로 이 예측값에다가 SPC를 걸어놓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빨리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게 최근에 이제 좀 선진 화학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센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학 산업에서 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이를 데이터라고 하는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스에 있어서 이 JMP는 굉장히 참 파워풀한 툴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시스템과 연동을 위해서 파이썬이라든지 R과 같은 코딩 함수를 이용하지만 이 현장에 있는 이 현장 전문가들은 그런 툴을 가지고 사실 운영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위해서는 좀 더 쉽고 빠르고 그리고 다양한 옵션으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JMP가 상당히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뭐 저희가 이번에 좀 연구하고 개발했던 이 데이터 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부분을 JMP를 구현하는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십니다. 일부는 뭐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JMP를 통해서 이 로우 스테이트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구분하는 것을 잠깐 좀 시연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자, 여기 데이터셋을 물론 이제 JMP 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 make validation column이라고 하는 모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JMP 같은 경우는 좀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이 랜덤 유니포미티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포뮬라를 바탕으로 좀 구성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랜덤에 들어가게 되면은 랜덤 유니포미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값을 0, 그 다음에 최대값을 1로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랜덤하게 이 값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if 함수문을 통해서 좀 데이터셋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컨디션에 보면은 이 if문이 있죠. if문을 랜덤 유니포미티를 넣고 예를 들어 0.7보다 이상인 경우 0.7보다 이상인 경우는 실제 0.3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경우를 validation set로 저희가 세팅을 하고 0.7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전체 70%죠. 여기를 트레이닝 set으로 구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트레이닝 데이터와 클린 데이터 셋과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이 각각 구분이 되죠. 이 부분에 이제 로우 스테이트를 옮겨 넣을 수 있는, 즉 아이콘을 옮겨 넣을 수 있는 칸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로우 스테이트를 값을 넣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밸리데이션 세트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로우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필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필터에서 데이터셋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트레이닝 셋을 누르면은 이처럼 트레이닝 셋에 대한 것만 이렇게 칸이 나오고 밸리데이션 셋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셀렉트를 제거를 하시고 오히려 show와 include를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에 트레이닝 셋을 누르게 되면은 트레이닝 셋이 아닌 것들은 hide 그 다음에 exclude 아이콘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가시게 되면은 트레이닝 셋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copy from row state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 row state에 있는 아이콘들이 그대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validation set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다 이제 그 스크린이 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을 역시 copy from row state를 통해서 validation set을 옮기게 되면은 이처럼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는 거꾸로 여기를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copy to row state로 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들이 실제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한 데이터들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은 여기 회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제 Y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공신경망에 의한 Y를 모니터링해서 하게 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셋 그러니까 178개에 해당되는 것만 회계 분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copy to row state로 바꾸고 이 부분을 다시 리드에서 리드 애널리시스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밸리데이션 셋으로 분석한 내용들이 바로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